이전에 지중해 중심의 무역을 이루고 있을 때는 영국은 소외된 지방에 있던 찐따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 중심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영국이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거든요. 영국의 넬슨 제독과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둘을 똑같이 놓고 비교선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점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적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고요. 직위에서 한때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한 적도 있고요. 해전 중에 총탄을 맞아서 전사했죠. 그 죽음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비슷한 일화가 있죠.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고, 넬슨은 손수건으로 나의 얼굴을 가려라 이렇게 말했죠. 지휘관이 죽으면 전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한 발언이죠. 다만 최후의 기록은 이순신 장군보단 넬슨 제독이 더 많아요. 상세하게 그 죽음에 관해서 기록된 부분이 있거든요. 넬슨 장군이 총탄에 맞아서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함대를 지휘하거든요. 그래서 부하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적선 몇 척을 납포했냐고 물어봐요. 부하가 적선 15척을 납포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넬슨은 난 20척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에 못 미치다니 약간 실망스러운데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최종 전투가 끝나서 적선을 납포한 숫자를 세보니까 21척이 나왔죠. 넬슨이 처음 예측한 20척과 굉장히 유사한 숫자였어요. 넬슨 제독이 얼마나 철저하게 적을 분석하고 아군을 분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넬슨 제독이 승리로 이끈 전투가 트라팔가 해전이에요. 이 해전은 영국 군함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 해전이거든요.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치하였어요. 나폴레옹 치하는 육군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프랑스 육군을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반면 해군은 영국이 이미 세계 최강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는 단독으로 해군 작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군이 약하니까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스페인까지 끌어들여서 총 33척의 연합함대를 구성합니다. 영국의 당시 함대는 27척으로 맞서 싸웠어요. 숫자로 볼 때는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원들의 숙련도 그리고 항해술, 기술로 볼 때는 영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 때 전력이 영국보다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가 앞서 있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오히려 영국이 앞선 전력으로 전쟁을 치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트라팔가 해전으로 인해서 100년도 넘게 지속된 영국과 프랑스의 해상 패권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영국이 해상 패권을 완전 틀어잡게 되고 프랑스는 밀려나게 되죠.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는 사망자가 5,000명, 포로 8,000명, 군함은 21척 납포, 1척 격침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하지만 영국 배는 한 척도 격침되지 않고 인명피해는 불과 400명에 불과했죠.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 3대 해전 중 하나로 꼽히는 트라팔가 해전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가 해전에서 세계 3대 해전으로 꼽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정해진 3대 해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서양 중심적인 일반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 트라팔가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은 이미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춘 나라였어요. 이미 영국은 1588년에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를 제압했거든요. 당시 이 칼레 해전 이후로도 스페인과 영국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세계의 해상 패권을 두고 자웅을 겨루다가 결국 영국 쪽으로 그 추가 기울게 되죠. 그래서 이미 한참 시간이 흐른 1805년의 트라팔가 해전 당시에는 영국이 세계 최강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때였죠. 영국은 그러면 어떻게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게 되었을까? 이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중세까지 유럽의 주요 교역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유리했겠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두고 딱 버티고 있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 메디치가 이런 쪽에 금융의 중심지로 막 부흥을 일궈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양과 무역도 하고 부를 쌓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로 가느냐?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으로 가게 됩니다.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고 침략을 하게 되죠.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전에 지중해 중심의 무역을 이루고 있을 때는 영국은 소외된 지방에 있던 찐따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 중심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영국이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훨씬 접근성이 좋아졌거든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라는 걸 가장 먼저 읽은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도 역시 대서양 중심일 때 훨씬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1602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식 거래소를 만들어요. 같이 돈을 모아서 대항해를 떠나는 선박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떼돈을 벌게 되면 이익금을 같이 나눠 갖는 형태죠. 물론 선박이 파손되거나 망하면 돈을 날리게 되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돈이 모여들면서 대양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대서양을 장악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네덜란드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상업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항해술이 뛰어났는데 국력과 군사력이 거기에 미처 따라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1651년에 영국의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이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호국경은 독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항해 조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국 식민지에서 들고 나는 상품은 영국 배나 영국 사람만 운반할 수 있다는 법이에요. 이게 네덜란드에게 왜 이렇게 치명적이었냐면 당시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식민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교역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영국, 프랑스 교역도 하고 식민지 교역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교역을 할 때 중간에서 교역을 하는 배, 항해술은 당시 네덜란드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네덜란드 배가 여기 다 관여를 해서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자체적인 생산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이 압도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항해술이나 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갖고 왔었단 말이죠. 이전에는 영국이 그만큼의 항해술이 없었는데 영국이 배가 커지고 국력이 신장되면서 이런 항해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덜란드 너네 도움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의 수입을 다 우리가 먹을래 라고 한 것이 바로 항해조례인 거예요.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던 네덜란드에게는 완전 치명타인 거죠. 네덜란드는 여기 반발을 하잖아요. 영국과 네덜란드의 영난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 2, 3차에 일어난 영난전쟁이 이 패권을 두고 싸운 전쟁인데 뭐 네덜란드가 우세한 적도 있었고 영국이 우세한 적도 있었고 엇비슷한 적도 있어요. 엎치락뒤치락 하게 돼요. 하지만 국력에서 결국 영국에 밀리게 되고 네덜란드가 패배하게 됩니다. 대항해 패권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앞선 상업 기술을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었지만 국력과 군사력에서 결국 네덜란드가 밀리게 됩니다. 영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군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실감해요. 그리고 군함을 미친 듯이 막 찍어내요. 1793년부터 1805년까지 거의 1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영국 군함 수가 500척에서 950척으로 거의 2배나 껑충 뛰게 돼요. 왜 이 시기에 영국 군함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대혁명이 언제 일어났냐면 1789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영국 군함이 본격적으로 쇼미더 군함처럼 엄청나게 찍어낸 것이 1793년이에요. 불과 지금 4년 차이로 이런 엄청난 일이 있거든요. 이거 두 사건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6세 처형되죠. 그리고 공화정이 세워지죠. 이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게 돼요. 이 사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프랑스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프랑스가 중점적으로 키웠던 사업이 해군 양성이거든요. 근데 해군 양성 사업이 완전 차질을 빚게 돼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전에 있었던 사업은 당연히 부정되고 뭔가 좋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겠죠. 프랑스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전에 프랑스가 중점적으로 키웠던 해군 기술자들, 해군 장교들이 바다 건너 영국으로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 정착을 하죠. 당시 범선을 항해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선원으로 적응하는데도 6개월은 훈련시켜서 배를 태워야지 도움이 겨우 될 정도였거든요. 항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 경험을 쌓으려면 한 3, 4년 정도는 배를 태워야 써먹을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이 대혁명으로 인해서 노련한 선원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대량으로 잃게 됩니다. 배야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배 만드는 기술자 그리고 배를 운영하는 이 운용 인력 이것의 손실을 보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 인력 부족은
훈련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나중에까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1804년에 황제로 즉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럽 다른 국가의 시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프랑스 육군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하지만 해군은 그렇지 않았죠. 영국이 세계 최강이었고 프랑스는 주요 인력들이 다 영국으로 빠져나간 바람에 굉장히 허접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해군 장교들이 대거 이탈했거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문제가 생깁니다. 지중해 함대 사령관을 지낸 유능한 장수인 라투슈 트레벨 제독이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그 해에 심장마비로 사망해버려요. 중간에 유능한 장교 계급 기술자들도 다 빠져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능한 총사령관까지 사망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피에르 빌네브 제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트레벨 제독만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나일강 해전에서 넬슨 제독과 영국군과 정면으로 마주쳐서 크게 해전을 벌이거든요. 근데 대패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넬슨은 절대 죽어도 마주치고 싶지 않다. 넬슨은 싫다. 트라우마가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트라팔가 해전이 정면으로 벌어집니다. 이미 절반은 지고 들어간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트라팔가 해전이 어떻게 벌어졌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해전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당시 주력 전투함은 전열함이었어요. Ship of the Line이에요. 라인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해보면 쭉 일렬로 라인, 선 떠올릴 수 있죠? 전열함 옆에 보게 되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져 있죠? 당연히 대포가 들어가는 자리겠죠. 대포로 자기 측면으로 엄청난 화력을 퍼부어서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해전은 배가 나란히 서 있어요. 옆에 대포가 엄청 많이 실려 있겠죠? 한 많으면 50문. 에서 150문까지의 포를 싣고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 배도 당연히 나란히 서서 옆에서 대포를 엄청나게 퍼붓겠죠? 배가 양쪽으로 11자 모양으로 라인을 이루면서 쭈루룩 서서 포를 주고받는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전열함인 거예요. 전열함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포를 많이 실으니까 유리하겠죠. 한 척을 건조하는데 작은 숲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선체와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커다란 떡갈나무, 드름나무를 사용해요. 근데 이런 커다란 나무를 계속해서 영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스웨덴 등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해외에서 수입해서 목재를 보강하게 합니다. 근데 배를 건조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근데 건조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당신은 나무배잖아요. 이 배를 건조를 하면 이 사이사이에 틈새로 물이 계속 차올라서 새잖아요. 그래서 이 틈새를 막아주는 뱃밥이라고 불리는 것이 필수적이었어요. 갑판 또는 외판의 방수 처리를 아주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천, 나무 껍질, 섬유질, 부스러기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배 틈새를 다 채워주는 뱃밥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뱃밥이 부족해지고 인원이 부족해지자 교도소 수용자들을 동원해서 이 뱃밥 작업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죠? 바로 따개비, 배존벌레 같은 이 해양 생물들이 배 선체에 끊임없이 들러붙는 거예요. 배존벌레는 특히 나무를 파먹어가지고 배에 구멍을 냈잖아요. 그럼 배 구멍 내면 물이 새니까 배존벌레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배에 빵꾸가 나니까. 그래서 영국 해군은 배 밑에 얇은 구리판을 씌우기도 합니다. 구리가 영어로 커퍼잖아요. 그리고 커퍼로 씌우니까 커퍼 버텀드 한 형태가 되는 거죠. 현재 이 커퍼 버텀드는 전적으로 믿을 만한 이런 단어로 쓰이죠. 그래서 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뱃밥도 잘 하고 따개비도 잘 제거하고 배존벌레도 제거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조종을 해야죠. 조종을 하려면 돛대와 돛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돛대가 부러지거나 돛이 찢어지게 되면 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포격 전술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돛대를 노리고 포격을 해서 돛대를 부러뜨리는 전략이 있었어요. 돛대가 부러지면 그 배는 더 이상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팔가 해전의 기함인 빅토리아호의 돛대의 높이는 무려 55m나 되는 엄청난 높이였어요. 돛의 총 넓이는 5,500제곱미터예요. 축구장 전체 넓이의 4분의 3 크기였어요. 밧줄의 길이는 무려 42km.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 배의 돛대를 능숙하게 조절하려면
최소 몇 년간의 숙련도를 가져야만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배가 양쪽에서 만납니다. 아까 말한 대로 11자로 포사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 측면에 포가 몰려 있으니까 측면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측면은 매우 두껍게 잘 장갑 방어를 합니다. 포사격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배의 전면과 후면은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포 공격을 하지도 않고 포를 맞을 가능성도 별로 없으니까 장갑이 부실한 거예요. 배의 선수나 배 선미에 혹시 포를 맞게 되면 완전 쥐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략은 어땠냐? 내 옆쪽에 주로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수나 선미가 내 옆쪽과 마주치게 90도 모양이 딱 되도록 하는 것이 베스트예요. 그러면 나는 공격을 엄청나게 퍼부을 수 있고 상대는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의 전쟁이 끝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미를 향해서 산발탄 같은 거를 쏘면 내부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거든요. 이 배경을 갖고 넬슨이 승리를 거둔 트라팔가 해전을 한번 살펴보시죠. 넬슨은 이러한 전열함의 특징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